이제는 내가 1시간 자던 것이 나중에는 30분 안에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잠자는 그 부분이 깊은 잠을 자는지 아침 잠을 자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열흘, 일주일, 한 달 지난다고 해서 평생에 걸친 내 습관 자체가 갑자기 뭐 한 10시, 11시, 12시 다 깊은 잠에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잠을 자려면 우리 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자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보면요. 정말 평생 뭐 이렇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갖고 있었고 초저녁 잠을 안 잤고 그 다음에 잠을 못 드는 불면증 갖고 있었던 분 중에 간혹 기적 같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갑자기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깊은 잠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그 감정들이 막 뇌에서 생기니까 뇌에서는 우리가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정리가 생겨요. 그래서 잠을 자기 직전에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잠자기 직전에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고 딱 핸드폰을 끄고 잠을 자면 이 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습관을 바꿔버리면 한 달이 안 돼서도 그 심각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잘못된 습관과 잘못 형성된 어떤 그 뇌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하죠. 피곤하다, 피로하다. 어디서 올까요? 보통 이제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거나 피로 증후군이 쌓일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젖산균이라든지 피로군이 만들어지는 어떤 경로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막 쌓이게 되면 몸이 피곤해져요. 근데 사실 이 진짜 피곤의 어떤 근본적인 그 물질이 혈액에 먼저 전달이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그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음식에서도 자극적이거나 복잡한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혈액 자체가 피곤함을 굉장히 빨리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혈액이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혈액이 쉬게 해달라고 하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혈액의 어떤 질을 좀 바꾸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피가 더러지고 독소가 쌓이게 되면 우리 간은 혈액을 정화시키는 뭐 직접 정화시키는 이 신장과는 다르게 물론 일 처리는 다르게 하지만 간도 역시 혈액이 더러워질수록 혈액 속에 단백질이 많아질수록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요. 그리고 간은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단백질이나 지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즙, 담즙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간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간의 독소 이 해독 능력이 언제 떨어지냐면 그 양이 많아질 때 그리고 양이 지속될 때 이때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간이 그때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간이 이제 쉬지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녁을 늦게까지 먹거나 아니면 뭔가 그 문화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하면 저녁 시간 동안 간이 역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이 약하면 결국은 몸이 그냥 무너지게 돼 있고요. 간이 버텨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을 뒷받침해 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율신경계통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율신경계통. 그래서 이제 늦게 주무시는 분들 1시, 2시 이렇게 늦게 자는 사람들이 계속 그 습관을 오랫동안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율신경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하루에 얼마나 자야 될까, 그리고 잠자는 시간, 그리고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잠자는 유형 방법들, 그리고 잠자는 방의 온도, 그리고 우리의 습관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몇 시간 자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을 자야 돼요.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자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이 없어졌을 때도 많이 잠이 사라질 때 그때도 이제 한 7시간을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중학생 평균 잠자는 시간이 7시간 미만. 원래 아이들은 한 10시간 이상 자죠. 초등학생들은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자는 시간 보면 거의 한 9시간, 10시간을 자요. 딱 그 정도는 자야 아이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갑자기 잠자는 시간 놓쳐서 외국 여행하거나 뭐 이렇게 늦게 뭔가를 하다가 숙제를 하거나 이제 만약에 10시 이상 11시쯤에 잠을 자요. 그러면 다음날 6시 반 7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큰아이는 괜찮은데 뭐 되게 많이 피곤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장기 때는 저 많이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멜라토닌이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멜라토닌이 피부의 미백이라든지 노화를 방지하지만 성장기 때는 성장을 유도시켜요. 성장. 그러니까 성장판 있죠. 성장판을 유도시킬 수 있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 20대가 넘어서까지 성장판을 다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보다는 잠을 좀 더 자야 된다. 그리고 중학생 때도 8시간 이상을 자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 중학생들은 거의 7시간 이하,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5시간 왔다 갔다 하게 자요. 이렇게 5시간, 그리고 어떤 습관에 의해서 보통 우리는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잠자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엔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8시간을 자다가 5시간 자면 되게 피곤해요. 근데 며칠만 자잖아요. 그럼 다 습관이 됩니다. 체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적응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예 일 처리를 미뤄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일을 할 수 있는 내 몸은 하나고 일이 많아지면 일을 좀 대충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 피로 증후군이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요인을 봤더니 수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수면은 사실 우리 몸속에 정기적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먼저 우리가 충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충분히 활력을 얻은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보통 8시간의 수면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면도요. 잠이 드는 시간부터 깨는 시간까지 보통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을 갖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그 눈의 망막이 막 굉장히 깜빡거려요. 그리고 눈 뒤쪽에 시신경 뒤쪽에서 이제 그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기능이나 어떤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꺼지고 활성화되고 꺼지고 하면서 이 뇌가 돌아가면서 뭔가 정리,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초저녁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뇌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막 쌓인다고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또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저장한 용량보다 더 많이 쌓인 것들을 막 찌꺼기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조각들,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쓰레기 파일들을 다 지워줘야 되는데 이 잠을 정상적으로 못 자면은 이 뇌나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들이 막 저장돼요. 뇌가 그 영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그 잠깐인 그 시간 속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뇌에 뭔가가 계속 쌓이게 돼요. 뭔가가. 근데 우리 뇌는 크기는 일정하다 보니까 뇌가 더 커지진 않아요. 쌓인다고 해서요. 그런 게 쌓이게 되면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는 뇌의 영역이 문제가 생기거나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뇌는요. 한쪽이 활성화되고 양쪽 모든 곳이 같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활성화된 곳이 끝나면 다른 곳이 활성화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치의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뇌는 병들게 되고 즉 뇌가 업무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기억력이 먼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치매 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밀로제나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베타 아밀로제가 쌓였을 때 특히 초저녁에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간이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딱 이제 받게 되면 간이 망가지는데 이때 우리가 일찍 잠을 자면 그 스트레스를 누가 처리할까요? 뇌가 처리해 줍니다. 그럼 간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란 어떤 호르몬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쨌든 잠을 잔다는 말은 내 정신 세계가 이제 안정이 되고 몸이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흡은 그대로 하고 뇌는 작동을 하지만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편하게 정리되는 시간들인데, 그중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있어요. 이게 되게 빨리 잠을 잔다는 말은 무엇이 지금 많이 분비됐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면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면 영양제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를 먹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그걸 분비시켜서 이제 빨리 자고 싶어서. 1시간은 좀 너무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3시간 동안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수면제 없으면. 근데 이게 진짜 10분 안에 잘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빨리 못 주무시는 분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환경에 의해서도 만들어져요. 이 멜라토닌이 특히 나오는 시간들이 대부분 해가 지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시간대가 아니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있다가 분비되기 시작해요. 1시간 내지 2시간 있다가 분비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쨌든 그 시간대부터 굉장히 과하게 분비되는 시간대를 측정해 보면 9시, 10시, 그리고 피크에 달할 때가 11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11시, 12시인데 보통 우리가 잠을 12시에 잔다, 1시에 잔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대 나오니까 뭐 내가 잠을 자지 않아도 멜라토닌 충전돼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우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야 돼요. 빛이. 그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에 저하를 받을 수 있어요. 불을 켜놔도 잘 수는 있어요. 멜라토닌 일정한 양이 나와서. 하지만 불을 끄게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많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주무시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보면 나중에는 멜라토닌 양이 점점점 감소된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 양이 점점 감소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양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멜라토닌 수면 유도, 성장, 미백, 노화, 치료 막 이런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결국 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 수면만 자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멜라토닌의 호르몬이 결국 한 5가지, 6가지, 뭔가 여러 가지를 우리 몸에 딱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봤더니 수면만 받으실 수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수면 중에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수면 중에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암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울 때 자는 거, 그리고 불빛을 없애는 거, 암막 커튼 신호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7시간에서 8시간이 적합한데, 우리가 잠을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정전기가 쌓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몸에. 나는 잠자는 게 좋으니까 10시간, 11시간, 12시간 자야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7, 8시간이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 정도만 주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제 자느냐가 중요해요. 8시부터 자느냐, 9시에서 잘까? 아니면 11시, 12시, 1시?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날 수 있고, 8시나. 그 다음에 9시에 자서 뭐 한 새벽 4, 5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잠자는 시간들을 여러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면 가성비라고 해요. 수면 가성비는 뭐냐면 멜라토닌 분비가 2배로 되는 시간이 있어요. 수면 호르몬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복식잠이라고도 해요. 복식잠. 10시에서 12시에까지의 잠자는 수면의 그런 질이 12시에부터 4시까지 잠자는 시간의 질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대비 피로도를 없애는 거 말고 질병 회복도,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회복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잠잘 때 나에게 효과가 되는 시간은 10시에서 12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황금 타임이 10시에서는 4시 이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수면 시간을 형성시키면 우리가 저녁에 했던 시간들을 새벽에 해서 하면 돼요. 새벽에.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좀 힘든 것 뿐이지 우리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습관이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습관을 형성시키면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은 계속 쉬운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씹어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안 씹고 싶고, 근데 운동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하고 싶고, 잠자는 시간도 뭔가 우리가 일찍 자는 게 좋은데 늦게 자는 게 좋고, 이렇게 그냥 우리 몸이 하는 습관들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몸이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절대로 몸이 편한 것들,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뭔가 내 뇌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해서 정확한 어떤 인지를 통해서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항상 좋은 습관은 힘들다. 항상 좋은 습관은 우리가 많이 길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자다가 우리가 많이 깨는 야간요가 있어요. 야간요는 수면 중에 치료되는 어떤 부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야간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체온이에요. 체온이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잠을 자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거나 대사활동을 올리다가 갑자기 일이 끝나서 몸이 지치면 체온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잠을 깨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갈증 효과예요. 갈증. 내가 만약에 저녁을 많이 먹거나 복잡하게 먹거나 이렇게 굉장히 진한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가지고 대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분 양이 부족해요. 그러면 갈증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야간요를 우선은 첫 번째로 없애야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잠이 만약에 일찍 들었다 하더라도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내가 잠자는 습관을 우리가 이제 10시부터 만들었어요. 11시부터 만들었어요. 혹은 9시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은 잘 들어요. 이제는 내가 1시간 자던 것이 나중에는 30분 안에,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자다가 깹니다. 자주 깹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번까지는 그래도 봐주만 한데 막 3번, 4번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낮에는 소변 보러 또 잘 안 가세요. 야간요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우리가 소변을 8번 본다 하면 잠자는 저녁 시간에 대부분 가게 돼요. 3번 이상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소금의 양과 수분 섭취량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소금은 인체 물이, 그러니까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삼투압 작용을 해요. 삼투압. 근데 인체의 염도가 보통 0.9% 정도 되어야 되는데 보통 0.9%에서 1.2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 염도가 떨어져 있어요. 소변을 측정해 보면 그 암 환자들이 일반 사람보다는 소변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소변의 그 염도 측정기를 측정해 봤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염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런데 탈수 현상이 나면 우리 몸은 또 역시 물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갈증이 심하게 나면 물을 많이 마시죠.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탈수와 물이 들어오는 이 반복적인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수분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소금을 먹어줘야 됩니다.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몸에 수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물을 많이 마신다, 하루에 내가 2리터, 3리터 마신다면 소금 양도 거기에 비해서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최소한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거 많이 마시지 말고요. 몇 모금이나 한두 시간 전에 한 500cc, 300cc 마셔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마시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야간요가 있는 분 중에 10명 중에 한 5명은 소금물만 마셔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4번 보시는 분들이 2번, 2번 보시는 분들이 1번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야간요를 보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장기의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를 제외시키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저녁 식사를 우리가 늦게 특히 9시에 한다 아니면 8시에 한다 늦게 하게 되면 음식이 어디에 오랫동안 머물까요? 위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보통 위에서는 음식이 2시간이면 해결이 되는데
저녁에 먹은 음식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뇌신경을 자극해요. 위에서 뇌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때 뇌는 충분한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거나 또 늦게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잠을 자주 깨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어요. 낮 동안의 활동량이 많으면 잠이 잘 옵니다. 대부분 이제 밖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낮에 뭐 노가다 일을 한다든지 밭일을 한다든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요. 그런 분들 치고 불면증 환자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근데 일을 거의 안 하거나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뇌만 많이 사용하는 분들 아니면 뭔가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이나 하루 종일 뭔가 이 뇌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육체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불면증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불면증을 우리가 없애거나 혹은 잠을 자다 깨거나 혹은 소변을 보러 가기 싫다면 낮에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하더라도 활동량을 좀 늘려야 돼요. 활동량을 늘리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굉장히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베개를 높이 베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사람의 원래 몸은 베개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편하게 계속 베개를 베고 하다 보니까 높은 베개를 베야 잠을 잘 오는 분도 있는데 이게 베개를 높이 벨수록 척추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 우리가 그 이 등 밑으로 이제 디스크나 척추에 문제가 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자세도 있지만 수면 중에 한 8시간 동안 막 6시간 또 7시간 동안 베개를 높은 거 베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베개는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아이들 베개 베거든요. 어른 베개는 못 벼요. 이제 베개가 높으면은 되게 막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나중에 보면 베개를 거의 없이도 잘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없이는 힘들고 한 이만큼 정도라도 최대한 얕게 여러분들 지금 베개를 베시는 것보다는 낮은 베개를 베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자는 방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가 보통 겨울철에 사람들이 한 30도 정도로 주무세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고요. 보통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 저는 저온 수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동안 저 밖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팀장을 펴고 거의 가장 좋은 온도가 떨어지도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무리하지 않으려면 한 20도 내외, 20도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잠을 자다 보면 폐가 망가지고 우리 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여름철에 온도, 자연 온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우리가 방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건조해져요. 첫 번째로 건조해지면 상기도 쪽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온도, 특히 잠자는 방은 만약 방에 한 2개, 3개가 있다 그러면 잠자는 방은 온도를 켜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 수 있지만 내 체온 자기 열이 이불 속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이 굉장히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여러분 잠자는 온도가 정말 중요하고 잠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몸이 대사가 잘 안 돼요. 나중에는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잠자는 방의 온도가 떨어질수록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좋아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몸을 춥게 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잠자는 온도는 분명히 20도, 18도, 16도밖에 안 되는데 몸은 따뜻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